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3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말은 되게 잠을 많이 잤습니다. 어제도 집에 와서 슈카를 딱 듣자마자 바로 잠들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슈카가 되게 졸리게 하지는 않는데, 워낙 축구하고 그리고 저녁 사우나하고 저녁 먹고, 그러고 집에 오면 바로 그냥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일찍 잤더니 5시 반에 문자 오는 소리에 딱 잠이 깼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래서 일찍 자야 되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착한 어린이. 앞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런저런 또 영상들 쭉 보고 하니까 참 이래저래 정신이 맑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자, 웜의 손톱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댓글 그리고 좋은 댓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살짝 스킵하고요. 김현석 기자님의 월스트리트 나우로 매일 아침을 시작한 지 3년에서 4년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월가 현지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그렇죠? 요즘 보면 여러 가지로 아침 방송이 되게 알찹니다. 보면 한국경제TV가 전문이 아프면 전 주식 접을 겁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건강하이소 하셨군요. 네. 제가 수면 관리만 잘하면 빨리 복원력이 정말 빠릅니다.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삶이었는데 주식을 조금 하고 채슬리를 만나 삶을 돌아보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지난 33년 사회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저의 편이 되어주신 채슬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패션벙커 형님은 되게 배려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번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질문하셨던 게 이렇게 아침 모닝브리프나 웜의 신박에 댓글을 거의 매일 남기는데 너무 내가 좀 설치는 거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아니시라고. 그리고 댓글도 얼마나 읽는 사람들한테 참 이 긍정의 에너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댓글도 많이 쓰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되게 배려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보면 항상 얼굴이 늘 웃는 얼굴로 막 이렇게 그냥 동네 친한 형님 같은 그런 에너지를 뿜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좋은 기운을 많이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처럼 어제 수익금으로 드라이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대댓글 남겨주셨네요. 그죠?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북토크는 다음에 갈게요. 책은 얼른 주문했습니다. 5권 주문해서 동생들에게 주고 공부하라고 하려고요. 사실 이 책이 되게 쉽게 써놨지만 왜 주식으로 내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으로 돈을 못 번 분들 있잖아요. 내가 왜 그동안에 오랫동안 했는데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을까? 네, 그런 분들은 보시면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런 걸 아마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완전 초보자용은 아니에요. 네, 쉽게는 썼지만 주식을 그래도 몇 년 해보시고 몇십 년 하셨는데 뭐 돈을 생각보다 주식으로 그런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예금 금리에 한 3배, 4배 되는 수익을 그렇게 못 내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뭐 삼성중공업, 삼성전자만 사셨다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아, 그래도 주식으로 잃지 않고 돈을 벌었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중급자용이에요. 힘을 빼는 기술, 마음의 위안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네. 허지연 교수님의 그죠? 마음상담소, 힘을 빼는 기술. 맞다. 경유차에는 요소수죠, 요소수. 아,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이런 단어가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생각 안 났던 것 같아요. 몰라도 일단 들어보자로 시작한 채슬리입니다. 모든 방송이 진심으로 와닿아서 이젠 매일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웜의 심박 안 들으면 하루에 마감이 안 되는 요즘 전문의 우선순위가 채슬리가 아니라 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네, 반드시 네, 올해는 수면 관리 네, 좀 벼락치기 수면 관리를 좀 잘하려면 이 벼락치기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벼락치기를 없애려면 이렇게 막 인터뷰 요청이나 강의 요청 올 때 좀 냉정하게 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아니죠. 이 요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벼락치기 하는 잘못된 습관이 문제죠. 네, 그죠? 네, 그 강의 요청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벼락치기. 좀 미리미리 하시는 그 MBTI J로 끝나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존경합니다. 딱딱 스케줄 짜서 따박따박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어제 랩 상품 가입 완료되어서 오늘 9시부터 카톡 주식 매수 알림이 와서 신기했어요. 네. 매매될 때마다 그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1임이든 랩이든 매매 체결될 때마다 알림이 옵니다. 첫 댓글입니다. 황윤희 님이시군요. 네. 전무님 대구도 와주세요. 네, 대구는 한 번씩 또 내려갑니다. 한 번씩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유가 봄을 알리는 주말에도 좋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양평에 보면 계군면에 산수유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네, 산수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대표님 회복력 좋은 핑크 간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절대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힘을 빼세요. 사실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힘을 줄 때보다 힘을 빼야 성과가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악기를 할 때도 힘을 빼야 하고 수영을 할 때도 힘을 빼야 하고 투자도 힘을 빼야 하고 삶에서도 불필요한 힘을 빼야 하는데 어렵죠. 또 주말 동안 생각할 거리를 주셨군요. 힘 빼고 유연하게 사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들숨보다 날숨에 몸이 이완되어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바쁜 일상에서도 날숨과 함께하며 내 자신이 숨 쉴 수 있게 남은 2026년을 살아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악기, 뭐 운동, 골프도 그러거든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네. 근데 3년 만에 힘 빠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전히 3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네, 힘 빡 주고 치죠. 네. 부모님 영상 듣다 보면 제가 투기가 아닌 투자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 투자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의연해집니다. 그죠? 나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그 변동성, 예, 그 투기적인 투자를 투기적으로 하는 분들을 떨쳐버리기 위한 게 변동성인 거잖아요. 반갑습니다. 매일 호의를 당연시하는 느낌으로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랩을 가입하고 수익 떼어내고 가끔 커닝 페이퍼로도 씁니다. 앞서 따라쟁이 칭찬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따라쟁이입니다. 아이고, 북토크를 참석하고 싶은데 자영업이라 토요일 일해요. 저희가 따로 하는 북토크는 그러면 일요일 할까요? 일요일 날 하면 교회를 좀 일찍 갔다가 오고 오후에 하는 축구를 좀 늦게 가면 되니까 네, 뭐 한 12시에서 한 3시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러면 또 이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또 못 오실 수도 있고 한 번씩 이래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겠다. 그죠? 번갈아 가면서. 인생의 여정에 중요한 존중, 겸손, 나를 죽이는 희생이 아닌 다 함께 동행하는 희생.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최슬리 모닝 브리프로 시작해서 중간에 차트의 정석으로 공부하고 저녁에는 웜의 신박과 퇴근길 브리핑을 듣는 요즘 남편 얼굴보다 성모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도 그죠? 박전무님이야 하면서 이제 애들도 다 합니다. 저도 봄이면 벚꽃 구경하러 경이랜드 종종 놀러 가곤 했어요. 만우절에는 교복 입고 맥주 한 캔 들고 소풍도 갔더랬지요. 주식 모르고 그렇게 해맑게 놀러 다닐 때가 그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서울을 떠나 대전에서 열린다면 생존 인물인 세종 시민도 달려가겠습니다. 재밌게 댓글 달아 놓으셨습니다. 첫 양봉 매도하지 않고 폭락 첫날에 매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뭔가 제 매매 방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또 한 명의 주식 스승이셨던 KTB 자산에 있을 때 그분이 옛날에 바이코리아에서도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고요.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증권사에서 그 고유자금으로 운영하는 프롭데스크에서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바이코리아 때 스카우트에서 가셨다가 그리고 KTB에서 CIO를 하시면서 그때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첫 양봉에 팔지 말고 첫 음봉에 사지 말고 오른쪽 어깨에서 주식 사면 못 빠져나온다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주식 스승들한테 배웠던 얘기들을 그렇게 웜의 신박이나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애티튜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오늘은 케어와 리스펙트도 알아갑니다. 앞 글자를 따서 케어, 애티튜드, 리스펙트로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우와, 그렇네요. 케어, 아예 케어로 해가지고 뒤에 E가 붙으면 아니면 케어, 애티튜드, 리스펙트.
그렇죠. attitude가 어떻게 보면 be kind하고 be nice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attitude에 다 포함되는 거죠. be kind하고 be nice하고 항상 active, 좀 패시브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attitude에 있으니까요. CAR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밀턴 분들의 지적 수준이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도 해주셨고요. 대전에서 591일째 함께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대전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오신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셨고요. 토요일에도 일을 하셔서 정기 인턴 총회에 참석을 못 하시군요. 금요일 아침부터 선제 스님표 김밥을 싸서 올레길 건너 남편 도시락을 싸느라 모닝브리프도 저녁에야 듣고 웜의 심박도 토요일 저녁에야 듣습니다. 쫓기듯 한 주를 보내고 맞는 이틀의 휴식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번 불장이 끝나면 차트에 정석하고 제대로 그 주식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차트의 정석 공부해야겠습니다. 하셨고요. 채슬리님, 좀 방송을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다가 사랑의 하트. 그쵸? 이거 듣다 보면 1시간 10분 하루에 24시간 제한되어 있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그런데 모닝 브리프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 웜에 심박하면서 막 중간중간에 막 잡담하고 막 3,000보 5,000보 빠지고 이러다 보면서 1시간 10분씩 하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랑해 하셨는데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웜의 소통을 30분을 할 게 아니라 한 20분 25분으로 좀 줄이고 그죠? 그리고 신문기사 좀 컴팩트하게 읽고 한 50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50분이었잖아요. 그죠? 50분 하면 음악 울리면서 쉬는 시간 10분 쉬고 그러고 또 50분 하고 이 50분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1시간 10분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50분 그러면 25분 이렇게 하든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무님 눕자마자 1분 안에 잠드는 것은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반증입니다. 누워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잠드는 상태 정도로만 일하셔야 돼요. 일하다가 이렇게 가면요, 머릿속에 머리가 계속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잠이 사실 잘 안 옵니다. 근데 놀다가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이틀 동안 축구를 좀 빡세게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요 좀 여유가 있어. 이번 주에 강의나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어제 정말 좀 오랜만에 약간 정신적으로 좀 편안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저희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부모님 댁 가서 신문 좀 보다가 그리고 해병대 가 있는 조카랑 같이 축구하러 가서 좀 일찍 가서 한 3시 한 45분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4시 5시 6시 잠깐만 4시 5시 6시 그러니까 3시간 한 15분은 운동장에서 그렇게 중간에 쉬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하고 그리고 밥 먹고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기절했는데요. 사실 일보다도 너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지칠 때가 좀 많습니다. 보라토크 당첨 안 됐다고요? 메뚜기 3분 요리님? 그날 그냥 오세요. 저랑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날 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어도비 말씀하시면서
아, 나한테만 그래 보고서 제목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그러네요. 그게 무슨 코너였죠? 코미디 무슨 여행이었나? 아니면 웃음은 보기야요 아니고 코미디 뭐였던 것 같은데 개콘 전에 있었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김영곤 씨가 그 흉내 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스트레스가 점차 커져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감사하게도 8.2% 연초 60% 다시 복귀했습니다. 우와. 아니 지난주에만 8.2% 수익 냈다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60%. 와. 민정님이 정말 주식 고수예요. 그죠? 창원에 금요일날 창원에서 올라오셨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남편이 이름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전무님 면담 후에 완전 바뀌었습니다. 더 일찍 못 간 게 한스럽답니다. 이제 남편도 채슬리 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 금융에 대한 이 불신이 많잖아요. 그거는 우리 금융인들의 탓이에요. 우리 금융인들이 그동안 보면 맨날 신뢰, 트러스트, 신뢰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신뢰를 할 만큼 우리는 그동안에 좋은 퍼포먼스, 좋은 성과를 내줬었나. 근데 좋은 성과가 왜 안 났냐면 그동안에 주식은 너무 심플하거든요. 조금 오전에도 제가 증권사 PB 센터에서 좀 부탁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는데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갔다 왔는데 기업을 매각하시고 현금만 하여튼 몇천억 있으신 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주식은 제가 그랬습니다. It's simple, not easy. 이 얘기를 또 해줬고요. 그 심플이 뭐냐면 결국은 싸게 사고 비쌀 때 비싸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쌀 때도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걸로 그게 미국 주식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 사이클이 되게 너무 심하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 주식도 요즘은 또 괜찮은가 보면 너무 스토리 미국 주식도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미국 주식은 제로 투 원을 찾는 게임인데 3년 안에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사지 않는다고. 그래서 큰 하락을 거의 다 피했다고요. 그 구조적 약세장이나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으로 빠지는 거는 빠르게 회복하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 스토리로 막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은 3년에서 한 5년 시간 걸리거든요. 얼마나 다른 주식도 다 약하면 문제가 없는데 강세장에서 내 주식만 이렇게 50% 70% 빠지고 있으면 그죠? 엄청난 기회 손실이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너무 지나치게 비쌀 때 사면 안 되고 쌀 때 사고 비싸면 팔고 애매하면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문가들도 잘 안 되는데 일반 투자자분께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 전문가들조차도 막 돈이 몰려들면 막 그냥 비싼데도 막 사버리고 너무 마케팅에 좀 치중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금융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이 그런 신뢰를 얻지 못했던 거였었죠. 그걸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저희 채슬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한 지 1년 됐는데 거의 저점 근처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공포에 사고 오를 때는 파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와, 자 25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요거까지만 읽고 가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첫 양봉에 매도하지 말라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25년 12월 10일 GB가 몇 달 동안 횡보하다가 양봉의 15%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도 찍고 급등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한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예. 오라클 같은 경우도 오픈 AI 수주로 첫 장대 양봉 후 계속 흘러내려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첫 양봉에 매도하지 말라고 하면 항상 맞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게 항상 맞는 게 어디겠습니까? 네, 100%면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니까 그죠? 그 우리가 팔아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그 첫 양봉이 뉴스에 의해서 올라갈 때입니다.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와, 이 회사 뭔가 대단한 수주를 했다는데 하면서 그거 보면서 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뉴스 보고 주식하면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모서리 반등이나 이 페이크 만들어주고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에서 이쪽 어깨 나올 때, 그럴 때 뉴스 예전에 보면 뭐 공매도 금지 나왔다고 주가 빵 떴을 때 있잖아요. 23년도 11월 달에 그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공매도 금지 나왔다고 빵 떴을 때 그래도 마지막 탈출할 기회를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럴 때도 와,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겠다. 그 펀더멘탈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뉴스로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이익 실현을 잠시 했다가 밀렸을 때 그 뉴스 보고 한 사람들이 미수 반대 매매가 나오는 3일 뒤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이 틀리고 좀 다시 가격이 착해지면 그때 팔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채슬리와 함께 한 것이 1년도 넘었는데 처음 댓글 씁니다 라고 피딩크 님이 얘기를 해주셨네. 저는 변동성장의 괴로운 신랑 위해서 신랑 핸드폰에 관련 어플 싹 다 지우고 키즈폰처럼 비밀번호까지 걸어두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은 스스로 지상군이 되어 싸우고 있더군요. 최근에 현금 총알을 다 쐈는데 마지막 한 발을 남편 얼굴이 떠올라 못 쐈습니다. 전무님은 꼭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하메네이는 제가 맡겠습니다. 와, 큰아들 같은 남편 관리에 힘쓰시는 여울님 화이팅이요. 저희 집 하메네이. 네, 김빈여우님의 필력이 대단하십니다. 꼭 맡아주십시오. 네, 집에 하메네이가 한 명씩 다 있군요. 네, 우리 김빈여우님이 또 이런 필력이 진짜 있으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이 이렇게 또 재밌게 읽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란전의 승자 중 한 명, 블룸버거가 주목한 한국의 은둔형 거물사업가. 자,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초대형 유조선 비용 지난해 10배 수준이고 150척의 거대 유조선 운영 중인 한국 기업 시노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요. 블룸버그는 14일 이란 전쟁으로 한국의 해운 기업 장금상선 시노코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시노코 장금상선의 홈페이지네요.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회사 속의 사업 영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 항로라고 되어 있고 그죠? 상해에서 출발해서 홍콩을 거쳐서 싱가포르 이렇게 지나서 여기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항로를 지나가네요. 이란 전쟁이 글로벌 유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운 기업인
잔금 상선 시노코의 초대형 유조선 운영 전략이 세계 해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 초대형 유조선을 대거 확보한 뒤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용선료가 치솟자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노코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몇 주 동안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이 VLCC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키웠고요.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약 150척의 슈퍼탱커, 거대 유조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노코는 지난 1월 29일 최소 6척의 빈 초대형 유조선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시켜서 화물을 기다리며 대기하게 했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원유 수출이 막히자 추가 저장 공간이 절실했던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시노코를 찾기 시작했고,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시노코는 석유 회사들에게 하루 50만 달러, 약 7억 5천만 원의 용선료를 받고 선박을 빌려주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배 비싼 수준이고요. 하루에 50만 불. 석유 회사들은 시노코의 유조선을 부유식 저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시노코가 지난 1월 선박을 사들일 때 평균 가격은 약 8,800만 달러로 하루 50만 달러인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6개월도 안 돼서 선박 가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고요. 원유 운송 운임도 크게 뛰었는데, 시노코는 중동에서 중국까지 석유를 운송하는데 배럴당 약 2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작년 평균에 배럴당 2.5달러였네. 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수준이고요. 전쟁이 끝나고 원유 운송 대란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시노코 같은 선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시노코는 컨테이너 해운사로 출발을 했고요. 한국선주협회 회장을 지낸 정태순 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유조선 확보 작전은 정 회장의 아들 정가현 시노코 이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는 해운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의 핵심적인 계약은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보안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사내에 지시를 내리거나 외부 거래를 진행하고 유도를 좋아하고 직원이나 사업 파트너와 팔씨름을 즐긴다고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 은둔형 한국 거물 사업가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번 혼란에서 가장 큰 승자 중 한 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과거 2005년, 6년, 7년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그때 국내에 대한해운이라고 있었고, 그 대한해운이 이 용선, 이 배를 빌려서 완전히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신용 레버리지잖아요. 이 해운업계에서도 대한해운 같은 회사가 배를 빌려가지고요, 용선을 했는데 이렇게 운임 가격이 급등을 하면 떼돈 버는 거고, 배를 빌렸는데 운임이 폭락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죠. 2007년에 유가가 한 80불 언저리, 그리고 2007년 말에서 2008년 넘어가면서 100불, 그리고 2008년 한 6월 언저리 되면 이 140불을 넘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008년 8월 8일이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크게 유가도 오르게 했다가 리만 사태 터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을 하죠. 140불에서 40불이 깨집니다.
그 40불이 깨지는데 한 6개월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경기 위축이 되고 미국 시장도 리세션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해운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시노코는 그 용선하는 회사랑 그 대한해운과는 좀 다르죠. 150척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등등. 아무튼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07년, 2008년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주인공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후에 8% 오른 비트코인, 유가 추종 코인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중동 사태 초기였던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 인접 항구인 아랍에미리트의 제벨 알리항이 폭격을 당해서 연기가 나는 모습이고요. 자, 이란 전쟁 발발 후에 금융시장의 승자로는 또 비트코인이 꼽히는데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후 2주 만에 약 8% 올랐고요. S&P 500이 3%, 나스닥은 오히려 2%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간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는데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선언한 이후 60일간의 가격 추이를 보면 비트코인이 그때도 24% 올랐고요. 당시 금이 8%, S&P 500은 4% 올랐다고요? 4%밖에 못 올랐나요? 4월에 관세 폭탄 선언하고 60일 동안 S&P 500이 4% 올랐다고요? 지난 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60일 후 비트코인은 32% 오른 반면에 S&P 500은 3% 오르는데 그쳤고 금은 11% 하락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2월에 발발하고 3월에 첫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4월, 5월 달에 주가도 반등이 들어갔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이제 폭락하게 되죠. 잠깐만요. 요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증권 들어가서 해외 증시 그리고 S&P 500 그리고 월봉. 네, 월봉 보면 25년 요때죠. 요때니까 요때 4월 달에 S&P 500이 4,982, 5,000이 살짝 깨졌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아까 60일? 네, 60일이면 두 달이잖아요. 두 달이면 8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 근데 이걸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뭐 찔끔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바닥 대비는 이 정도 올랐고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죠? 일단 기사를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폭탄 선언한 이후에 60일간의 가격 추이인데 S&P 500이 4%밖에 못 올랐다? 그죠? 이후인데 요거는 조금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발발 후에 2주 동안 금값은 오히려 3% 떨어졌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지난 14일 전날보다 1.2% 떨어진 온스당 5,019.68에 거래됐고 은값은 4.2% 하락했고요. 백금과 팔라디움 가격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고 그 결과 또 다른 안전자산이 미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이래 올라가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인 국채로 만약에 자금이 몰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거 금리 인하는 사라지고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국채도 이거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요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그죠? 바브라 램블의 히트 코메르츠방크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인 위기에도 금값이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란 전쟁에 힘입어서 새로운 유가 추종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에 상장된 WTI 무기한 선물 가상화폐 누적 거래량이 얼마 이렇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죠. 헨스 비링어 플로데스크 이사는 차입 투자를 이용해서 24시간 내내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금융시장이 문을 닫는 주말 동안 특히 기존 트레이더들에게는 매력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서해를 지켜라.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데 이게 서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요. Chinese platform leaves the Yellow Sea PMZ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잠정 조치 수역이 PMZ인데 여기에 설치한 해상 관리 플랫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동 경로이고 지난 1월 28일 오전 4시 20분 기준 해당 구조물 PMZ 경계선으로부터 약 8해리까지 근접했으며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신호가 끊겼다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그렇게 밝혔네요. 자, 서해는 1895년 청나라 북양 함대가 산둥반도 류궁따오에서 일본 해군의 괴멸을 당하면서 중국 몰락의 서막을 연 역사적인 격전지다. 그러나 이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고 지난달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 공해 상공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다 미중이 숨막히는 대치를 벌인 장면은 주한미군 역할 현대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실시된 특수훈련 역시 중국을 겨냥한 준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서해 대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전투기의 황해 공역 활동을 법규에 따라 감시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했고요. 정작 당혹스러운 것은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 사이에서 불거진 이견인데 우리 정부가 미측의 사과가 있었음을 시사하자 주한미군은 한밤중에 이례적으로 반박문을 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충돌은 동맹 간 안보 공조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수가 있고 국내 정치도 분열과 이해 충돌이 잦은데 아무리 우방이라도 크고 작은 입장 차이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북한의 오판을 사전에 차단해서 더 큰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경험한 한미 간 엇박자의 다른 사례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0년 11월 23일이었군요. 연평도 포격전이 그때 차화정 장세가 한창일 때였었는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12월 19일 안보리가 소집됐고 남북한 대사도 초치됐습니다. 당시 주 유엔 대사를 맡고 있던 필자는 그때 주 유엔 대사를 맡고 계신 분이시군요. 누구시죠? 박인국 전 주 유엔 대사님이시군요. 당시 주 유엔 대사를 맡고 있던 필자는 북한이 북방 한계선 남쪽에서 이뤄진 우리 측 통상적 훈련을 문제 삼아서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도발을 규탄했고요. 북한 대사는 NLL을 인정한 적이 없고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했고요. 특히 북한 대사는 1975년 2월 당시 이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NLL이 북한과 합의되지 않아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한 발언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이 2010년 11월 23일 오후 서해 연평도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34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연평도에 발사한 포탄 수십 발로 섬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고요. 그때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했었군요. 자, 이에 필자는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추후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고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켰고 북한 측은 그래도 자기 주장을 늘어놓았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진가가 빛난 순간이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군의 NLL 남쪽 해상을 겨냥한 포격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일부가 우려한 전쟁으로의 확대는 없었습니다. 키신저 장관의 NLL 발언은 미 국무부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한 1975년 2월 28일자 훈령 전문에 담긴 내용인데 32여 년이 지나 대외 비밀 분류가 해제됐고 2010년 12월 블루벙거 통신의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요. 키신저 장관의 발언 배경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미국이 새로운 국제해양 질서를 총괄할 해양법 협약 채택을 앞두고 영해를 최소화하고 공해를 극대화함으로써 미 군함과 상선의 자유항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 이후에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 측이 NLL이 국제법상 해양 주권의 경계 개념은 아니지만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 당사자 분리를 위한 해양 군사 경계선으로서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공식화하게 됐고요. 그 사이 키신저 발언에 대한 논쟁이 있었겠지만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한미가 NLL에 대해서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한 점이 통합적 대응의 기반이 됐습니다. 1차 또 연평해전은 그게 1999년이었었네요. 벌써 아직까지도 그 연평해전에 관련된 영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99년이니까 벌써 27년 전입니다. NLL과 함께 서해의 또 다른 위기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 경계선, 즉 중간선의 확정 문제인데 수교 이후 34년간 이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은 해양 경계선이 될 중간선을 한국에 더 가까운 동경 124도로 밀어내려 하고 있고요. 동경 124도가 중간선으로 확정이 되면 사실상 서해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할 때 중국이 보여준 패턴과 닮아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로 둘러싸인 지중해 1.5배 크기의 남중국해를 중국에 내해화하려 하자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고요. 2016년에 승소했으나 중국이 판결을 무시한 것에서 보듯이 국제법과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 사례는 약소국 필리핀의 국제 규범 확립 투쟁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서필리핀해로 명명한 것도 국제사회의 관심거리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을 별개로 보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데 중국은 대만 해협과 한반도 서해에서 동시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미일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대만 침공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 개념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 위기가 발생할 때 한미일이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는 오늘날 동아시아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며 한미 동맹 안보 협력의 시험대다. 정부와 군 그리고 동맹국들은 차분한 협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주당 8,000원 420만 삼성전자 주주 연말 배당 잭팟이 터질까? 자,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데 보너스 배당 좀 두둑하게 나올까요? 50대 주주 이모 씨. 자, 오는 18일 전자전기 주총을 앞두고 420만 소액 주주의 관심이 특별 배당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뭐 650만, 670만 이랬는데 많이 이탈하셨습니다. 그죠? 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특별 배당은 정기 배당 외에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이 되는 일종의 보너스 배당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가파른 실적 개선과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를 근거로 올해 총 배당금이 주당 8,000원에 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는 지난 15년 시즌 1을 시작으로 3년 단위 주주 환원 정책을 운영해 왔는데 핵심은 3년 동안 발생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고요. 이 프리 캐시 플로우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이제 벌어들인 돈에서 이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회사 곳간에 쌓인 현금을 뜻하는 겁니다. 자, 전자 실적 추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쭉 나오고 있고요. 전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겹쳤던 시즌 2, 2018년에서 20년 마지막 해에 역대급 배당을 실시해서 주주들을 웃게 했는데요. 3년 동안 곳간에 현금이 두둑이 쌓이면서 주주 환원 재원에 여유가 생기자 특별 배당 형태로 주주들과 수익을 공유했고요. 당시 주주들은 정기 배당, 이게 주당 354원에 더해서 4분기 결산 배당에서만 주당 1,578원에 특별 배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때 거의 그 연간 기준으로 이게 분기 배당이 요 정도 나왔고요. 연간 기준으로 뭐 1,440원 뭐 이 정도 받는 거였는데 여기다가 1,578원 하니까 완전히 연봉만큼 보너스가 나온 셈이죠. 자, 올해는 주주 환원 정책 시즌 4의 마지막 해인데 24년에서 26년 올해 말이군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3개년 정책의 밑그림은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고, 김영건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는 실적도 놀랍겠지만 주주 환원 규모는 더 놀라울 수 있다면서 이 프리 캐시 플로우 60조 원 이상을 바탕으로 특별 주주 환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인 배당 성량 25%를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전자는 주당 배당금이 8,110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네요. 번 돈의 25% 이상 배당을 한다면. 자, 1월 13일 종가 18만 4천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배당 수익률은 약 4.4%나 됩니다.
김노코 연구원도 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예상되는 주주 환원 재원 93조 원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388% 늘어난 8,13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죠. 외국계 증권사들도 파격적인 배당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맥쿼리 증권이 지난달에 34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전자가 연말에 10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자가 통상 연간 10조 원 안팎의 정규 배당을 해온 것을 고려하며 100조 원은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미증류의 수치가 됩니다. 와. 최근에도 전자가 정부의 이 밸류업 정책에 맞서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 지급을 전격 발표했었고요. 이번 특별 배당으로 전자의 배당 성량이 25.1%를 기록하게 됐고 정부가 올해부터 배당 성량 25% 이상인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 부여하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 요건을 극적으로 충족한 것이다. 이 충족 맞추려고 이렇게 배당을 특별 배당한 거다, 그죠? 전자 주주들은 오는 4월 중순에 정규 배당 361원에다가 특별 배당 205원이 더해진 주당 566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이번 결산 배당부터 고배당 상장사 세제 혜택이 적용돼서 주주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세금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액 연봉자나 자산가들에게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의 단일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4분기 결산 배당금으로만 약 551억 원을 받게 되는데 고배당 상장사 분리과세 혜택을 신청하면 기존보다 세금만 91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 매출 전망인데 전자가 넘버 2가 되네요. 2027년 기준인데요. 엔비디아가 2,891억 달러, 전자가 2,185억 달러, 바로 밑에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하이닉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도요타가 보유 현금 절반을 투입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네요. 자, 일본에서는 지난 1월 도요타가 자사주 공개 매수 최대 매입 규모를 당초 3조 2천억 원에서 4조 3,412억 원, 약 우리나라 돈으로는 40조 7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해왔던 이 정책적 상호 지분을 대거 정리할 방침이어서 시장에 관심을 모읍니다. 자, 이게 뭔가 봤더니 도요타가 장기 주주 500명에게 선물로 주는 도요타 업사이클 토트백 에어백용 나일론 원단과 안전벨트 짜투리 소재를 재활용해서 이런 걸 줬군요. 저희 장기 고객분들한테는 5년이 넘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비슷한 거 좀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도요타는 2030년까지 ROE 20% 달성을 선언하며 돈 잘 버는 기업을 넘어서 주주에게 진심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벌어들인 현금을 쌓아두는 대신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투입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주주들을 향한 보상도 파격적인데 100주만 있어도 도요타 앱에서 현금처럼 쓰는 전자화폐를 받을 수가 있고요. 1000주 이상
5년 이상 꾸준히 보유한 찐팬에게는 3만 엔이나 기념품 등 통 큰 선물을 지급하면서 장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따라서 할만하다, 그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아까 50분 어쩌고 했는데, 이거 또 양치기 소년이 됐는데. 자, 만물상 새우 등 터진 두바이.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두바이는 낙원인데, 여기 보시면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가 모두 0%라고 합니다. 왕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7성급 호텔과 미슐랭 레스토랑, 최첨단 빌딩 등 도시 인프라는 뉴욕이나 도쿄보다 쾌적했고 엄격한 법 집행과 촘촘한 CCTV는 덤이고요. 한밤중에 롤스로이스를 세워두고 문을 열어놔도 손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도 없고 도둑도 없는 안전한 피난처로 자본과 인재가 몰려들었고요. 하지만 돈은 겁이 많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데 미국-이란 전쟁으로 두바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에 주식시장은 한때 문을 닫았고 부동산 지수는 최대 30% 넘게 폭락했고요. 최근 열흘 동안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짐을 쌌습니다. 공항 폐쇄로 하루 1,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고 슈퍼카와 고급 아파트, 빌라, 급매물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독 두바이의 피해가 큰 이유가 있는데 이란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7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석유 수출량은 세계 5위권이지만 매장량 95%는 큰형님격인 아부다비에 몰려있고 자원이 없는 두바이가 금융, 관광, 물류에 전력 투구한 이유입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아부다비는 오히려 버틸 힘이 생기지만 두바이로서는 힘들게 쌓아 올린 피난처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고요. 이란이 서방 자본의 상징인 이 두바이를 정밀 타격하면서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는 까닭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격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웃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전쟁의 원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글로벌 자본과 큰손들이 법적 보호와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뉴욕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두바이 부동산 지수가 30% 폭락하는 사이에 중동발 자금 이탈의 지표로 불리는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오히려 100억 달러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두바이의 미사일 드론 파편이 떨어지는 광경은 억만장자들에게는 미국 밖의 낙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도 세금 없는 천국도 결국 안전이라는 토양이 없다면 신기루에 불과하고 두바이 정부는 방공 시스템이 건재하다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를 수선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의 공습 경보가 울리는 현실 속에서 돈에는 조국이 없어도 안전에는 국경이 있다는 격언을 두바이는 곱씹고 있다. 이거 보니까 뭐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두바이 가가지고 이렇게 30% 급매 나는 거요. 이런 거 막 사놓고 싶네요. 자, 마지막 기사인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2년 더 중국 10년 내 기술 완전. 자, 22년 역저 반도체 삼국지로 경종을 울렸던 권석중 교수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전 기술 영역에서 기술 업데이트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서 10년 내에 중국판 ASML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3프로TV에서 300만 넘게 조회수가 나왔죠. 저도 이걸 되게 자세히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밤에 그 자다 보면 알고리즘이 항상 그 300만 봤던 그 영상이 계속 이렇게 자동 반복 재생이 되더라고요. 자, 내용은 짧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양회에서 막을 내린 양회에서 2030년까지 AI 경제 국가를 만들겠다는
세 국가 목표를 수립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며칠 앞서 중국 반도체 기업인들은 전국에 힘을 모아 중국판 ASM을 만들자는 내용의 정책 기고문을 발표했군요. 미국의 제재로 수입을 못하고 있는 ASML의 이 EUV 노광 장비를 대신할 수 있는 국산 장비를 기필코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들은 EUV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면서 국가 지원과 반도체 기업들의 단합을 촉구를 했습니다. 자, 중국의 결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자, 극복대상 반도체 기술 리스트 하나씩 지우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 자, 10나노급 이상 레거시 반도체 기술은 거의 다 따라왔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이나 패키징 공정도 급성장했고, 하지만 한국 수준의 최첨단 공정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자, 반도체 기술 굴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중국 정부와 반도체 산업계는 극복 대상 기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진척 정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고요. 비유하자면 10년 전에는 30개 목표 중 달성한 게 3, 4개 뿐이었다며 지금은 거꾸로 안 되는 걸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수십 년 업력을 자랑하는 5,000개 공급 업체가 만드는 10만 개 이상 부품이 필요한데 중국이 그런 장비를 만들 능력이 있나? 예, 제가 맨날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년 3월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 세미콘 차이나라는 행사가 있는데 2025년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EUV 이전 세대의 노광 장비인 이 DUV를 자체 기술로 개량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로 쓰고 있고, 레이저로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는 ASML의 LDP 방식을 우회해서 플라즈마를 광원으로 쓰는 LPP 방식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신생 기업도 등장했다네요. 지금 중국은 광원 기술, 광학 장비 제조 기술, 고정밀 기계공학 분야 등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필요한 기술을 동시다발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 중국판 ASML이 나올 가능성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고, 중국 공학자들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버티면 이긴다, 뭐 이러다고 합니다.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주역이 70, 80, 90년대 학번인데 70년대 학번은 거의 은퇴했고 8, 90년대 학번이 20년, 30년대 대부분 은퇴하는데,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고숙련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제조 노하우가 끊길 수가 있고, 반면 현재 중국의 반도체 인력은 아주 젊은 편이라고 합니다. 뭐 밑에 보면 중국의 반도체 인력 양성 상황도 뭐 압도적이고요. 중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점도 반도체 굴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크다는 것이 기술 개발 면에서도 엄청난 강점이다라고 되어 있고, 반도체는 기술 난도가 훨씬 높지 않나라고 했는데 제품을 계속 만들면서 엔지니어들의 학습 효과 곡선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AI 경제 국가 전략이 미중 패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나 했더니 물론이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 전략은 중요할 것이다 하면서 딥시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전략. 오픈소스를 만들면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같은 반서방 국가들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들이 많이 쓰게 되고, 겉으로는 무료지만 딥시크의 오픈 모델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순간 중국의 AI 생태계에 예속이 시작이 되고, 중국이 벌추얼 1대1로 중심의 글로벌 경제 벨트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자 AI 모델로 일종의 산업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확연히 다른 반도체의 이번 슈퍼사이클은 2027년 말까지 간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 한국 반도체 산업은 AI발 HBM 수요 덕분에 초호황인데 27년 말까지는 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관적 전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예측 지표에 기반을 뒀다고 하고요. 예전 슈퍼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이 확연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들이 고객사들에게 테이크 오어 페이 방식의 계약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1년치 물량을 계약을 할 때 계약금만 내고 나중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번번했는데, 이 테이크 오어 페이 계약은 일단 고객사가 미래 물량을 주문하고 시간이 지나 물량이 생산되면 무조건 가져가든지 인수를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메모리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 및 매몰 비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네요. 물론 계약 시점보다 인도 시점에 칩 가격이 더 오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네, 정부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메모리 파운드리 시대의 개막에서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삼각 동맹 구도가 깨질 수도 있냐. 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HBM을 대체할 전혀 다른 개념의 반도체가 등장할 가능성은 2030년까지는 HBM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영상도 있을 거니까 나중에 영상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네. 오늘 웜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길어서 좀 죄송하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